경찰의 수사도 쉽지가 않다면서요. 게다가 지금 사이트들이 외국 사이트다 보니까 공조 수사도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찰 수사에서 좀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운영진은 지금 얼추 다 잡은 것 같아요. 예. 조주빈이나 갓갓 안 잡혔죠? 갓갓. 갓갓은 지금 계속 추적 중에 있어서 갓갓은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고요. 근데 경북청에서 지금 좀 특정해서 조금씩 추려가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운영진들 좀 중대한 범죄자는 어느 정도 수사가 좀 된 것 같은데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결국에 유료 회원을 어떻게 수사할 것인가, 잡아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박사방 같은 경우에도 이 아이디만 15,000개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중복되는 아이디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걸 하나하나 이제 이 사람의 신원을 특정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텔레그램과는 연락이 되지 않죠. 텔레그램 그러면 본사와는. 텔레그램에서 이걸 이 범죄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해서 뭔가 날아온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수사에 진행할 수 있겠으나 굉장히 쉬울 텐데 그러면. 근데 그게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도와줘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연락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메일을 보내면 읽기는 읽는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네. 제가 강원청 청장님하고 인터뷰를 한번 했어요. 강원청은 이제 어떤 곳이냐면 강원경찰청은 켈리, 로리대장 태범, 그다음에 왓치맨 다 잡은 곳이 강원청 아닙니까? 왓치맨은 경기 남부. 왓치맨은 그런가요? 누구를 잡았더라 그러면은? 레비스를 아마 그래요. 잡았을 거고요. 그 추적단 불꽃에서 신고한 것도 아마 최초 신고 강원청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텔레그램 쪽하고 그래도 연락이 좀 닿을 것 같고 아동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공조가 될 것 같다 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후로는 크게 진전은 없는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찰청에서 이게 범죄다라고 해서 이 영상 삭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예컨대 텔레그램 본사에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메일은 있거든요. 그걸 읽어요. 읽고 문제가 되는 게 삭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전혀 답장은 오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유료 회원들의 신원을 특정하는 문제는 이 텔레그램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어떤 뭐 정체성이랄까요? 그걸 다 버리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응해주질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다른 방법으로 유료 회원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가상화폐 추적을 통해서라든지 그 이제 대행소라든지 이런 데서 압수수색을 해서 이제 거래 흔적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럼 찾아가야 되고 그 신원을 특정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또 영장을 받아서 이 사람의 핸드폰을 PC를 또 까봐야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이 소지죄 같은 경우에는 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인 경우에만 또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지자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그 수사 하나는 지금 한 명에 대한 수사가 이렇다는 얘기죠.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거군요. 이걸 지금 15,000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40명밖에 지금 입건을 못한 상태거든요. 네, 지금 40여 명 정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수사를 진행 중이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잠시 후에 이제 양형에 대한 얘기는 우리 최 변호사님과 좀 나누도록 하고 이 대표님.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아마 탁틴 내일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국민청원 올리고 이 캠페인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아동 성착취물에 한해서는 최소한 아동 성착취물에 한해서라도 경찰의 잠입 수사를 허용하자 이거 얘기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잠입 수사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불법이에요? 잠입 수사의 그러니까 불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피해자의 동의를 구해서 뭐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이렇게 채팅을 하거나 이런 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경찰이 가상의 청소년으로 가장을 해서 그렇게 그 사이트나 이런 잠복해 있으면서 아동애들 성착취를 유인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검거하는 방식으로 하려면 그거는 지금은 이제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한 10년 전쯤에 여성가족부에서 유도수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를 부분적으로 해보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여론이 엄청 많이 반대를 했어요. 심지어는 배고픈 사람 앞에 김밥 놔두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 반대가 부딪혀가지고 여성가족부에서 도입하려다가 그 실패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얘기했던 게 우리나라가 그 범위 유발령 함정수사는 워낙 이제 그러니까 그 유연적인 요소가 있고 그래서 그건 불가능하지만 그 마약 수사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회 제공의 함정 수사 정도는 마약 범죄에 봤을 때 성착취 범죄가 훨씬 더 심각한 범죄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이런 랜덤 채팅 앱이나 이런 데 접속을 하게 되면 그냥 15세 여성
만으로도 진짜 메시지가 정말 많이 오거든요. 아, 저는 15세 여성입니다. 하나만 올려도. 예, 예. 심지어 제가 7세 여성으로 해본 적도 있어요. 예, 7이요? 그래도 와요. 메시지가. 세상에. 예, 정말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더라도 이렇게 그 경찰이 그 미성년자로 위장을 해서 네. 그런 메시지를 보내거나 뭐 성매매를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한다라든지 이런 사람 정도는 검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아동 성착취물, 예, 그렇죠. 뭐 아동 예,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래서 모니터링도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의 이제 핵심은 실제 아동의 신분이 아니라 가상 아동의 신분으로 그렇게 증거를 수집하고 하는 것이 예. 그 재판에서도 받아들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실제 아동의 신분을 하게 되는 그 아동의 정보들이 노출될 수 있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가상의 신분을 가지고 그 모니터링도 하고 그렇게 채팅을 접속을 해서 성매수자들이나 성착취 가해자들을 찾아내고 그래서 그렇게 수집한 정보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 그 조항만큼은 이제 법에 담겨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세요, 최 변호사님? 사실은 지금 마약 얘기하셨습니다만 마약에서 함정 수사, 우리나라에서 함정 수사 못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함정 수사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마이크를 네, 좀 가까이. 함정 수사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범죄 의사를 이제 유발해서 범위 유발이라고 하는데 범위를 유발해서 하는 함정 수사는 불법으로 되어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원래 지금 N번방처럼 내가 굳이 그 방에 피해자로 잠입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러한 행위가 유지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단순히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회 제공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불법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마약 범죄라거나 네. 특히 이런 아동 성범죄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 난 마약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 사람 앞에서 마약을 흔들면서 해보지 않겠어? 이런 건 지금 우리 법에서 안 된다는 거죠, 최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N번방은 이 경찰이 들어가건 안 들어가건 이미 그 안에서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고, 다만 그렇죠. 그 현장에 잠입하는 거기 때문에 법에서 맡고 있는 함정 수사와는 좀 다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 얼마나 서명에 참여하셨어요? 그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에는 생각보다 많이 참여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이미 정부 대책에서 잠입 수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렇군요. 희망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좀 섬세하게 예. 잘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번에 근절 대책에 들어가 있군요. 네, 그러고 네네. 보니까. 네, 그래서 얼굴이 맞습니다. 좀 밝으시네요. 예, 잘 됐네요. 네.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네. 수사하자. 잠입 수사가 허용이 되게 됐으니까 보다 들어가서 이런 수사를 하는 건 쉬워지겠네요. 사실 뭐 잠입 수사와 함정 수사를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예,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두 개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음. 이게 완전히 뭐 범위가 전혀 없는 사람한테 이 자극해서 이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것과 여기 잠깐 들어가서 이제 보면서 모니터링하면서 잡아내는 것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에도 잠입 수사는 어느 정도는 좀 돼왔던 거고 사실 이번에 발표한 거는 이제 그런 잠입 수사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명확히 할 것인지 예. 그리고 그렇게 확보한 증거가 법원에서 어떻게 채택될 수 있게 할 것인지 뭐 예.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정도의 어허.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함정 수사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금지되어 있지만 다른 나라는 심지어 함정 수사도 되는 곳이 많죠. 허용된 곳이. 최 변호사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또 이 추적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해당 사이트에 경고도 할 수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태료를 매길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에는 잠입 수사를 조금 더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예. URL을 알고 있는 자들이 공유하는 많은 정보가 있는 반면에 예. 그 URL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전혀 접근이 어렵고 검색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크웹이라던가 그렇죠. 아니면은 보안이 굉장히 강한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명히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잠입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찾아낼 네. 수가 없는 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입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언론의 취재 문제도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 기자님 계셔가지고 일단 정 기자님 네. 이런 취재할 때 힘드시죠? 어디까지 내가 표현해야지 되는 건가? 어디까지는 묻어둬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 되실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게 피해 사례들을 보고 있으면 워낙에 끔찍한 것들을 많이 봅니다. 지금 근데 그것을 또 여과 없이 그대로 내보냈을 때 지금 그 피해자들이
지금 자기의 어떤 그 피해 사실이 기사화되면서 받을 고통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럼요. 또 어떤 독자들의 경우에는 어떤 그 기사마저도 예. 그 하나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성착취물을 자기들이 소비하듯이 그 기사마저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드는 게 걱정도 또 들고. 사실이거든요. 근데 또 알려야 하고. 그렇습니다. 알아야 사람들이 이 상황을 실태를 깨닫고 네. 같이 뭔가 바꿔봐야지 하는 이런 네. 분위기가 굉장히 큰 고민되실 것 같아요. 딜레마인데 그게 그래서 이 수위를 굉장히 필터링을 해서 조금 낮은 수위로 보낸다면 예, 예. 사람들은 또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지 심각한지에 모르고. 대한 경각심 잘 가지지 못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가 공론화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것이 같아요. 아마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김미순 본부장님. 아까 포럼 시작하기 전에 두 분이 이 문제를 놓고 짧은 설전을 벌이시더라고요. 이것을 어디까지 우리 포럼에서는 얘기할 사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어디까지 해야 된다, 두 분이 이야기 나누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본부장님, 저도 고민이에요. 저도 이제 진행하는 사람이니까 이러이러한 사례들이 이번 박사방에서 벌어졌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또 드리는 순간 몰랐던 사람들이 알고 찾아 들어가. 그 검색어를 넣어봐.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딜레마예요. 아마 우리 언론 보도를 할 때 어떤 관행인 것 같은데요. 어느 학교에서 성폭력이 발생했다 그러면 꼭 그 학교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를 해줍니다. 예. 그럼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그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 압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날마다 보는 학교의 건물이기 때문에 모자이크를 해도 저게 어느 중학교구나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까지가 굳이 알 권리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가, 그 영상을 보여주지 않으면 영상미가 떨어지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찬가지로 국민일보가 굉장히 이제 국민들에게 문제의식을 던져준 건 맞지만 또 한켠으로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어떤 것들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또 어떤 거는 거기에서 계속해서 검색어로 불려지는 단어들을 쓰고 이럼으로써 당시에 또 굉장히 많은 동일한 촬영물들이 유포되는 현장을 발견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검색을 통해서, 그 언어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법 촬영물들을 찾아 헤매요 또? 찾아 헤매는 거죠. 찾아보려고? 그리고 일부러 어떤 사람은 과시하고 내가 가지고 있다, 애따 봐라. 예. 그러니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키워드를 활용하거나 이럴 때, 특히나 특정될 수 있는 키워드를 활용할 때는 두 번, 세 번 주의하는 것이 언론인들에게 좀 필요하지 않나. 디지털 성범죄를 다룰 때 있어서. 특히나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또한 이런 개인정보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찾으려고 하는 이상한 습성이 있어요. 사람들이. 쟤 누구라더라? 그러면 댓글에 뭐 김땡땡. 그러면 이제 그걸 본 사람들은 알죠. 그러니까 김아무개구나. 그리고 또 그걸 찾아 헤매고. 이럼으로써 피해자는 2차, 3차의 재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언론이 그동안 여러 성폭력 사건에서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을 갖추고 있고, 또 18년도에는 언론 스스로도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을 지키겠다고 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에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어디까지 알려야 될지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어떨까. 네, 또 우리가 이 장면들을 보고 있을 피해자들은 아까 우리가 신상공개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범죄들과 다르게, 유사한 성범죄와 다르게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는 이미 피해자의 신상은 공개가 돼버렸다. 그래서 아마 이 시민들의 감정이 모든 사람의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라라고 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피해자는 이미 정말 치명적인 모든 신상들이 다 공개됐는데 왜 가해자의 신상은 보호해야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공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이제 불꽃 추적단이랑 이제 특별 취재팀에서 활동했던 기자들을 좀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 지금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 한 달 동안 심리 치료를 받으면서 가장 강하게 느낀 감정이 무엇인가라고
체크를 한 달 동안 해봤더니 1순위가 좌절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좌절이요? 네. 그래서 왜 좌절이라는 감정이 가장 상위에 있었는가를 좀 찾아보니까 예. 이제 기사가 나가고 사람들은 공분하고 범인들은 잡히는데 예. 우리 사회가 이 범죄를 바라본 우리 사회의 어떤 제도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속도에 맞춰서 바뀌어가고 있는가라는 데 대해서 실망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다라는 게 이 사안을 오랫동안 취재했던 기자들의 이야기였고요.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번 기회가 굉장히 어렵게 잡은 기회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정말. 이 정도의 공분을 저희들이 확보해 본 적도 없었고요. 네. 그러면서 정부가 이제 얼마 전에 종합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제가 안에 열어보면은 네. 또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대책이나 뭐 법 입법적으로 좀 완료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가는 과정에서 좀 힘이 빠지지 않도록 끝까지 이 어떤 개선 의지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끝까지 우리 사회가 끌고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아, 굉장히 좋은 부분이네요. 그리고 그 취재팀이 또 불꽃 추적단, 네, 대학생들이 좌절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너무 마음 아프네요. 사실은 자신의 신상이 언제 털릴지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고 공포 속에서 용감하게 취재를 한 기자들인데 뭔가 크게 바뀔 줄 알았는데 분명 공분했는데 사회가 한번 들썩였는데 변화의 모습이 빨리빨리 보이지 않으니까 이러다가 또 흐지부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그렇죠. 불안감, 그 걱정이 좌절감 가장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